서울의 하늘 아래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꺼질 듯 깜박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 그곳 5층에 위치한 이수연의 집은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정갈함과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새벽녘의 희미한 빛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올 때 수연은 이미 잠에서 깨어 4개의 작은 이불을 차례로 덮어주고 있었다. 한결 둘이 세주 내린 그녀의 세상이자 존재의 이유인 내 아이였다. 5해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밤 이후 수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의대생의 꿈도 평범한 미래도 모두 접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4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다시 일어섰다. 한 번에 4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기적이었고 동시에 감당하기 벅찬 현실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을 영재라고 불렀지만 수연에게 그들은 그저 조금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일 뿐이었다. 엄마, 오늘 아침 메뉴는 된장찌개인가요? 어제 남은 두부의 유통기한과 현재 냉장고의 평균 온도를 고려했을 때 오늘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제 막 6살이 된 첫째 한결이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아이의 말투는 어른스러웠고 그 작은 머릿속에는 언제나 논리와 데이터가 가득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딩동댕, 우리 똘똘이 박사님.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 엄마의 행동 패턴 분석 결과 확률 92.4%였습니다. 한결이가 진지하게 대답하는 동안 둘째 두리가 낡은 태블릿 PC에서 고개를 들었다. 두리의 손가락은 자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아이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부품들로 조립한 기계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 천재였다. 엄마 옆집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서 공공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했어요. 오늘 오후에 비 올 확률이 85%니까 빨래는 오전에 걷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동네 마트 할인 쿠폰을 다운받았는데 계란 한 판이 50% 세일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못하는 게 뭐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두리한테 최신형 컴퓨터 사줘야 하는데. 수연의 말에 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컴퓨터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더 특별해요. 세상에 하나뿐인 제 보물인걸요. 그때 거실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셋째 세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주의 스케치북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득했다. 아이는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그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였다. 엄마, 어젯밤에 또 꿈 꿨어요. 세주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차분했다. 엄마 그림을 그렸는데 얼굴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슬픈 비가 아니라 뭔가 그리워하는 비.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그녀가 애써 숨기는 감정의 편린들마저 귀신같이 알아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세주의 곁으로 다가갔다. 우리 아들 엄마 걱정했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는 거짓말할 때 왼쪽 눈썹이 미세하게 떨려요. 막내 내린이 약초 도감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내리는 식물과 화학의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 아이가 베란다 작은 화분에서 키우는 허브들은 웬만한 약국의 상비약보다 효과가 좋았다. 내리는 수연의 손목을 잡고 작은 손가락으로 맥을 짚었다. 스트레스성 심박수 증가. 엄마, 제가 만든 허브차 드릴까요? 심신 안정에 효과가 탁월해요. 수연은 내 아이에게 둘러싸여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논리 분석가, 해커 심리학자, 그리고 약사까지. 이 작은 집은 그녀만의 어벤져스 팀이 있는 기지였다. 아이들의 비범함은 때로 그녀를 놀라게 했지만 대부분은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이들이 모두 잠든 고요 속에서 수연은 어김없이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과 마주해야 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쏟아졌다. 학회 발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늦은 밤, 그녀는 후미진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처음엔 단순한 주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불덩이 같은 열기와 가쁘게 몰아쉬는 숨, 그리고 희미한 약품 냄새는 그녀의 의대생으로서의 본능을 일깨웠다. 남자의 몸은 통제불능의 상태였다. 고열과 경련,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약물 반응. 병원으로 옮길 시간도 신고할 겨를도 없었다. 이대로 두면 약물 쇼크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녀의 머릿속에 스승이었던 노 교수의 강의가 스쳐 지나갔다. 특정 종류의 신경계 흥분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천을 공유하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독법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야사에 가까운 이야기였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남자를 근처의 허름한 모텔로 겨우 옮겼다. 빗물과 땀으로 젖은 남자의 옷을 벗겨내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계속해서 몸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남자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방안을 채웠다. 마지막 수단. 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것은 의료 행위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이며 그녀는 자신의 옷을 벗고 불덩이 같은 그의 곁에 누웠다. 기억은 거기서부터 안개처럼 흐릿했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 본능에 잠식된 그의 움직임,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체념.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남자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고 호흡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남자의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하룻밤의 폭풍우처럼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몇 주 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내시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초음파 화면 속에서 열심히 심장을 뛰게 하는 작은 점들을 보는 순간 수연은 결심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그녀는 학교를 휴학했고 가족과도 연을 끊었다. 미혼모, 그것도 네 쌍둥이의 엄마가 되는 길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작은 눈망울들이 그녀를 향해 반짝이는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 테헤란로. 진성그룹 본사 34층 회장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완벽한 고요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등지고 선남자 진성그룹 회장 강태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가장 젊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그는 얼음 심장이라 불렸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태준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의미한 보고서들이 들어있었다. 5년 전 그날 밤 신원불명의 여성 탐문 결과. 수십 명의 사설 탐정과 정보원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특이사항 없음. 그날 밤의 일은 태준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있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노린 친척의 비열한 암살 시도. 그들은 그에게 치사량의 신종 마약을 주사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구한 것은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다. 고통으로 모든 기억이 조각나 있었지만 희미하게 떠오르는 그녀의 온기, 필사적으로 자신을 살리려던 그 눈빛만은 선명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강태준도 진성그룹도 없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 빚을 갚고 싶었다. 하지만 유일한 단서는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단추 하나뿐이었다. 계속 찾아. 대한민국 땅을 전부 파헤쳐서라도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물러나자 태준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냉정한 가면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피를 나눈 가족은 그의 적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돈과 권력만을 보고 접근했다. 그날 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구해준 그녀의 존재는 그가 겪어본 적 없는 유일한 순수함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고 해진 작은 단추가 보관되어 있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단추였다. 그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수연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곧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으로 향했다.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겨우 내 아이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점심에는 식당 서빙, 오후에는 빌딩 청소, 밤에는 대리운전. 몸이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다. 수연 씨, 요즘 힘든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네. 식당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돈이 필요한 곳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아이들의 비범한 재능은 그녀에게 기쁨인 동시에 큰 부담이었다. 한결이는 벌써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었고 둘이는 자신만의 코딩 언어를 만들고 있었다. 세주의 그림은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했고 내리는 간단한 실험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원했다. 이 낡고 비좁은 아파트와 빠듯한 살림은 아이들의 재능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릇이었다.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 그날 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구인 광고를 검색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한 공고가 들어왔다. 진성그룹의 자회사인 진성바이오 신입연구원 채용 공고였다. 전공 제한 없음, 경력 무관, 오직 블라인드 테스트와 심층 면접으로만 선발.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진성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거대 기업. 그녀 같은 사람이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공 제한 없음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비록 의대생의 길을 포기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방대한 의학 지식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4명의 특별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얻은 문제 해결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그 어떤 스펙보다 강력한 무기였다. 딱 한 번만 도전해보자. 아이들을 위해서. 그녀는 밤을 새워 입사 지원서를 작성했다. 학력란에는 대학교 중퇴라고 솔직하게 기입했다. 대신 자기소개서에 지난 5년간 내 아이의 엄마로서 겪었던 경험들을 독창적인 관점으로 풀어냈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관찰하며 얻은 생물학적 통찰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낸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그녀의 오랜 꿈을 조심스럽게 녹여냈다. 그것은 전형적인 자기소개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서류 전형 합격 통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희망의 끝에 누가 서 있는지, 그 길이 5년 전 그 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이었다. 진성바이오의 면접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수연의 맞은편에는 3명의 면접관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중앙에 앉은 중년 남성 인사팀장이 못마땅한 듯 입을 열었다. 이수연 씨, 이력서가 상당히 독특하군요. 명문의대 중퇴, 그리고 5년간의 공백.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연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적시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순간 면접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동정 혹은 무시의 시선. 수연은 그런 반응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순한 육아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5년간의 집중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4명의 각기 다른 개체를 관찰하며 생명의 신비와 발달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탐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의 왼쪽 끝에 앉아있던 연구개발팀장이 처음으로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가운데 인사팀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실무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찾는 인재는 그럼 테스트를 하나 해보죠. 연구팀장이 말을 끊고 제안했다. 그는 모니터에 복잡한 유전자, 염기 서열 데이터를 띄웠다. 이 데이터는 최근 저희가 실패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이상 반응을 일으킨 원인 변수를 10분 안에 찾아내 보시죠.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며칠씩 걸렸던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압박 면접이었다. 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화면에 집중했다. 수만 개의 염기 서열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그녀는 4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내는 각기 다른 요구와 신호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해결해왔다. 그에 비하면 이 데이터 패턴은 차라리 질서정연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데이터를 훑기 시작했다. 의학 지식과 엄마로서의 직관, 그리고 내 천재를 키우며 단련된 멀티태스킹 뇌가 동시에 작동했다. 5분 후 수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찾았습니다. 면접관들의 눈이 커졌다. 어디 말이오? G7 구역의 3-48번 염기 서열입니다. 다른 배열과 미세하게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이가 아니라 특정 단백질과의 결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인공적인 노이즈로 보입니다. 혹시 데이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연구팀장의 입이 쉬어서 벌어졌다. 그녀가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짚어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 데이터는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스파이가 고의로 오염시킨 것이었다. 그는 이 지원자의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이 문제를 낸 것이었다. 합격입니다. 연구팀장이 다른 면접관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선언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 가능합니까? 그렇게 이수연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진성바이오 연구 1팀.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출신 석박사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의대 중퇴, 내 아이의 엄마라는 그녀의 프로필은 이질적인 것을 넘어 거의 이단에 가까웠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구 1팀을 총괄하는 최민호 이사가 있었다. 그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이자 권위주의자였다. 실력보다는 학벌과 인맥을 중시했고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연구팀장의 파격적인 결정으로 팀에 합류한 수연은 처음부터 그의 눈밖에 난 존재였다. 이수연 씨. 최 이사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신입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난 3년간 실패했던 프로젝트들 데이터 전부 백업하고 파기하도록. 쓸데없는 미련 갖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것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는 것과 같은 잡무였다. 최 이사는 그녀가 이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떨어지기를 바랐다. 수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불평할 자격도 감정을 내세울 여유도 없었다. 아이들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지하 자료실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과거의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차세대 생분해성 폴리머 개발 프로젝트였다. 최 이사가 부임하기 전 전임 팀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실패한 프로젝트였다. 보고서의 결론은 상용화 불가능.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수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실패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답을 지워버린 퍼즐 같았다. 최 이사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전임자의 무능으로 포장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몰래 빼돌렸고 고의적인 데이터 조작으로 프로젝트를 실패로 종결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흔적마저 완전히 없애기 위해 수연에게 데이터 파기를 지시한 것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파일을 집으로 가져왔다. 파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검토해보고 싶다는 연구원으로서의 순수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녀가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엄마 또 이래요. 막내 내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엄마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네. 아주 어려운 화학 문제야.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내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이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둘째 둘이가 수연의 옆자리를 꿰차고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우와,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이네요. 근데 사용된 프로그램이 너무 구식이에요. 연산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려볼까요? 두리가 작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두리야, 이건... 수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딸이 만든 프로그램은 기존의 상용 프로그램보다 훨씬 정교하고 빨랐다. 결과 나왔어요. 첫째 한결이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기존 데이터는 촉매제의 반응 속도를 잘못 계산했어요.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섭씨 3.5도의 온도와 1.2%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반응 효율은 이론적으로 20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수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기존 연구원들은 왜 이 간단한 변수를 놓쳤을까? 그때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셋째 세주가 입을 열었다. 이 프로젝트 담당했던 연구원 아저씨 그림을 보니까 뭔가에 쫓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세주는 인터넷에서 찾은 당시 연구팀원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화학식에는 식물성 효소를 추가하면 안정성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막내 내린이 약초 도감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허브에 들어있는 네리나아제라는 성분은 폴리머 결합을 끊지 않으면서도 유연성을 높여주거든요. 아이들의 말이 하나씩 모여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시뮬레이션 오류 계산 착오, 외부의 압력, 그리고 결정적인 아이디어. 수연은 밤을 새워 아이들의 통찰력과 자신의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실패한 프로젝트를 되살릴 수 있는, 아니,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탄생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을 최 이사에게 제출한다면 100% 그의 서랍 속에서 사라지거나 그의 공으로 둔갑할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결과물이었다. 그때 두리가 엄마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말했다. 엄마 보고서 파일 제가 대신 제출해드릴까요? 회사 내부망에 바로 올리면 제일 높으신 분이 바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연은 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자 용기가 생겼다. 이것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래, 딱 한 번만이야. 두리의 손가락이 몇 번 움직이자 수연의 보고서는 최 이사를 거치지 않고 본사 R&D 총괄 부서와 전략기획실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그것은 두리가 심어놓은 작은 버그 덕분이었다. 중요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는 자동으로 관련 부서 전체에 공유되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었다. 한편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 강태주는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그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들이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기다가 우연히 한 보고서에서 시선이 멈췄다. 진성바이오 연구 1팀 이수연 연구원. 이름 없는 신입 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였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실패 프로젝트 재검토 및 신규 공정 제안이라는 제목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직접 공학을 전공했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그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접근 방식,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꿰뚫는 논리,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해결책. 이것은 단순히 실패한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이 먼지 쌓인 자료실에서 썩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이 보고서를 쓴 인물에 대한 강렬한 궁금증이 솟아올랐다. 김 비서, 태준이 인터폰으로 비서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상기되어 있었다. 네, 회장님. 진성바이오 연구 1팀의 이수연 연구원. 지금 당장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이 프로젝트는 오늘부로 내가 직접 챙긴다. 당장 미팅 준비해. 그의 지시에 김 비서는 의아했지만 곧바로 움직였다. 회장이 직접 자회사의 신입 연구원을 만나겠다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같은 시각 진성바이오의 최민호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본사에서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 때문이었다. 회장이 직접 이수연의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회장 직속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나니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이수연, 감히 나를 물먹여. 최 이사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상황을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연의 앞날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눈빛이었다. 진성그룹 회장이 직접 자회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은 진성바이오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복도를 쓸고 닦았고 임원들은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회의를 거듭했다. 그 혼돈의 중심에는 이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회사의 가장 뜨거운 인물이 되어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노골적인 질투와 경계심으로 바뀌었고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회장님한테 꼴이라도 쳤나. 학벌도 없는 여자가 뭘 믿고 저렇게 나서는지 몰라.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최민호 이사였다. 그는 회장이 도착하기 전 수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어젯밤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가면을 쓴 듯한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연구원 정말 대단해. 내가 자네의 잠재력을 첫눈에 알아봤다니까. 이번 보고서 사실 내가 자네에게 특별히 맡긴 임무였어. 자네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 아주 훌륭하게 통과했어. 최 이사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따 회장님 앞에서는 내가 시킨 일이라고만 말하면 돼. 괜히 신입이 튀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이건 다 자네를 위한 조언이야. 알겠지? 그는 수연의 공을 가로채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수연은 그의 위선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이었고 거대한 조직의 생리를 거스를 힘이 없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부터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도열했고 그 사이로 강태준이 걸어 들어왔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그의 뒤를 김 비서와 본사 임원들이 따랐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 이사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태준을 맞았다.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행차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태준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회의실 안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구석에 작게 서 있는 수연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쏟아지는 비 뜨거운 열기,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으려 했던 강한 힘.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에서 기시감이 느껴졌다. 마치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찰나의 감정을 떨쳐내고 이성의 자리로 돌아왔다. 보고서를 올린 이수연 연구원이 누굽니까?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최 이사가 냉큼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아, 회장님. 제가 발굴한 인재입니다. 제가 직접 지도하여 내가 물은 건 이수연 연구원이 누구냐는 겁니다. 태준이 최 이사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차가운 무안함이 최 이사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접니다. 태준의 시선이 온전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싼 정장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서류만 보고 그녀가 노련한 경력의 소유자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눈앞에 그녀는 앳되어 보이기까지 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설명해 보시죠. 최 이사가 대신 나서려고 했지만 태준의 날카로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녀는 복잡한 화학 기호와 데이터를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 쉽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실패 원인 분석부터 대안 제시, 그리고 기대 효과와 미래 가치까지. 그녀의 발표는 군더더기 없이 논리 정연했고 모든 예측은 날카로운 통찰에 기반하고 있었다. 태주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발표에 집중했다. 그는 때때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해당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는 계산했습니까? 특히 중압과정에서의 열에너지 손실률을 어떻게 제어할 생각이죠? 최 이사를 비롯한 다른 임원들은 그 질문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네, 계산했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에 첨부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제안한 식물성 효소 네리나아제를 0.1% 비율로 첨가할 경우 그것이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하여 에너지 손실률을 5% 미만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정 대비 80% 이상 개선된 수치입니다. 그녀의 완벽한 대답에 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보석의 원석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지식뿐만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까지. 그는 오랜만에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꼈다. 발표가 끝나자 태준은 그 자리에서 선언했다. 이 차세대 바이오 폴리머 프로젝트는 오늘부로 회장 직속 TF팀으로 격상한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이수연 연구원으로 임명한다.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자원은 본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입사 한 달도 안 된 신입 연구원이 회장 직속 프로젝트의 팀장이 된다는 것은 진성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최 이사였다. 이것은 단순한 월권을 넘어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수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그날 오후 수연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마음으로 퇴근 준비를 했다. 거대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가 회사 건물을 나섰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어쩌지, 우산 하나밖에 없는데. 그녀가 네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작은 우산 하나로 5 식구가 비를 피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아이들의 옷이 빗물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수연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녀의 앞에 검고 육중한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뒷좌석의 창문이 조용히 내려가고 그 안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타시죠.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회장님.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수연은 당황하며 거절했다. 아이들이 비에 다 젖고 있습니다. 이건 폐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입니다. 명령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채 올라탔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그녀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이들은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신기해하면서도 주눅들지 않았다. 차가 출발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아이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이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인가요? 엔진 소리가 조용한 걸 보니 에너지 효율이 높아 보여요. 첫째 한결이가 진지하게 물었다. 대시보드 UI가 조금 복잡해요.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서 아이콘을 직관적으로 재배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둘째 둘이가 전문가처럼 지적했다. 태주는 아이들의 당돌하면서도 핵심을 짚는 질문에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저 평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조용히 자신을 관찰하던 셋째 세주와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되게 높아 보이는데 외로워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이었다. 그가 당황하고 있을 때 막내 내린이 그의 손을 가리켰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저씨, 이 흉터 다친 지 오래됐죠. 색깔을 보니까 산성 성분에 되었던 것 같아요. 피부 pH 밸런스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제가 만든 재생 연고 발라주면 금방 좋아질 텐데. 태주는 할 말을 완전히 잃었다. 6살짜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그는 경이로운 눈으로 네 아이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논리적인 눈빛에 첫째 날카로운 관찰력에 둘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셋째, 그리고 비범한 지식의 넷째까지. 그런데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한결이에 집중할 때 미간을 찡그리는 버릇, 둘이의 야무진 인마의 세주의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썹. 그 모든 것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불가능한 상상이었다. 하지만 핏줄이 당기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수연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차가 수연의 낡은 아파트 앞에 멈췄다.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내리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5 식구가 작은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 여자, 그리고 저 아이들, 단순한 우연일까? 차가 다시 본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결심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지했다. 김 비서, 이수연 연구원의 사생활에 대해 알아봐. 과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아내. 5년간 그를 괴롭혀왔던 생명의 은인에 대한 수수께끼와 방금 막 그의 심장에 던져진 새로운 의문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수연의 TF팀은 날개를 달았다. 그녀는 신입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는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데이터와 논리로 팀원들을 설득했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밤샘 연구도 마다하지 않는 그녀의 열정에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했던 팀원들조차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었고 불과 몇 주 만에 시제품 생산 단계에 돌입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최민호 이사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이수연의 성공은 곧 자신의 실패를 의미했다. 회장의 신임을 얻은 그녀가 과거 프로젝트의 진실까지 파헤치기 시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개적으로 그녀를 공격할 수 없다면 뒤에서 그녀의 발목을 잡고 나락으로 끌어내려야 했다. 최 이사의 음모는 교활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라인을 총동원하여 수연의 팀을 고립시켰다. 수연의 팀이 요청하는 연구 장비와 재료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핑계로 계속해서 배송이 지연되었다. 다른 부서와의 협업은 사사건건 방해를 받았다. 또한 그는 회사 내부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이수연이 강태준 회장에게 특별한 로비를 해서 팀장 자리를 꿰찼다는 내용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며 수연의 평판에 흠집을 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서막에 불과했다. 최 이사가 준비한 진짜 비수는 따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한 연구원 1명을 통해 수연의 팀에 잠입시켰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시제품의 핵심 원료에 미량의 열 감응성 촉매제를 섞어 넣도록 지시했다. 그 촉매제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만 특정 온도 이상의 압력을 받으면 폴리머의 분자 구조를 파괴하여 급격한 물성 저하를 일으키는 일종의 화학적 시한폭탄이었다. 최 이사는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데이터를 살짝 변조하여 경쟁사인 대한화학 측에 거액을 받고 팔아넘겼다. 대한화학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진성바이오보다 한 발 앞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최 이사의 계획은 완벽했다.
시제품 시연회를 대대적으로 실패시켜 이수연을 무능한 책임자로 몰아세우고 주가 폭락의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리고 자신은 대한화학에서 받은 돈으로 유유히 회사를 떠나면 그만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진성바이오 대강당은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차세대 바이오 폴리머 시제품 발표회는 진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행사였다. 단상 위에 선 수연은 약간 긴장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신소재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청중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럼 지금부터 신소재의 안정성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무대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프레스 기계로 쏠렸다. 투명한 강화유리 상자 안에 수연의 팀이 개발한 신소재 시제품이 놓여 있었다. 프레스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화면의 압력 게이지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1톤, 5톤, 10톤. 기존 소재의 한계치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시제품은 미동도 없이 압력을 견뎌냈다. 장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압력이 15톤에 도달하자 갑자기 파직 하는 소리와 함께 시제품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곧이어 균열은 거미줄처럼 번져나갔고 시제품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엿가락처럼 휘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과부하가 걸린 소재에서 희뿌연 유독성 가스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에왁, 또 가스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갔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댔다. 수연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대 위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가 자신의 아이들과 같았던 결과물이 최악의 형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한 면은 진성그룹의 대참사를 대서특필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최민호 이사가 섰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이수연 팀장의 독단과 무능이 부른 참사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 회장님의 판단 착오도 문제입니다. 당장 이수연을 해고하고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 이사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이사들을 선동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수연에게로 향했다. 한편 그 모든 혼란의 이면에서 강태준의 비밀 조사는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시연회 참사 직후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보타주임을 직감했다. 그의 직속 조사팀은 최민호의 뒷조사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추악한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차명으로 된 해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고 그 돈의 출처는 경쟁사인 대한화학이었다. 과거 폴리머 프로젝트를 고의로 실패시키고 핵심 기술을 유출했던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최민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주는 초조하게 이수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쩐지 그는 최민호를 파헤치는 것보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이수연 연구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수연,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수석, 5년 전 갑작스러운 휴학 및 중퇴, 가족과의 연락 두절,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적힌 내용이 그의 심장을 먹게 했다. 5년 전 미혼 상태로 내 쌍둥이 출산, 현재까지 아이들의 아버지는 출생신고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음. 5년 전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바로 그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여인, 4명의 천재 아이들, 자신과 닮은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그녀가 내 쌍둥이를 낳은 시기. 그날 밤 모텔 CCTV 확인해봤나? 태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네, 회장님. 화질이 너무 낡아서 복원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새벽에 모텔을 나서는 여성의 모습을 겨우 한 장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로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사진 속에는 앳되고 지친 얼굴의 한 여성이 비에 젖은 채 새벽거리를 걷고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고요하고 깊은 눈매는 틀림없는 이수연이었다. 태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명백한 진실이었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이수연이었고 그녀가 낳은 네 아이들이 바로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것. 그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했던 그 밤의 대가가 세상 가장 눈부신 4개의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분노와 함께 밀려왔다. 최민호의 사보타주는 이제 단순한 기업 테러가 아니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 아이들의 어머니를 향한 비열한 공격이었다. 태주는 한쪽 스크린에 떠있는 젊은 시절의 수연 사진과 다른 쪽 스크린에서 폭락하고 있는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번갈아 보았다. 잠시 후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것이고 그곳에서 수연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서 평소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김비서 모든 약속 취소해. 그리고 보안팀 알파팀 전원 소집해. 지금 당장 진성바이오로 간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의 위기를 수습하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감히 그들을 건드린 자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 움직이는 한 남자, 한 아버지였다. 진성바이오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았다. 20명 남짓한 이사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이수연은 마치 죄인처럼 그들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최민호 이사가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보시다시피 이번 사태는 명백한 인재 렌자입니다. 이수연 팀장은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시연회를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경쟁사인 대한화학과 내통했다는 정황 증거까지 있습니다. 최 이사가 제시한 자료는 교묘하게 조작된 것들이었다. 수연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일부 단어가 삭제되어 마치 기밀을 유출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통화 기록은 대한화학 소속의 한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연구원은 수연의 대학 동기였고 안부 전화를 한 것뿐이었지만 그런 설명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할 말이 있습니까, 이수연 씨? 총괄 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조작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시제품은 완벽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보타주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도 없이 억측만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시오. 이사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수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최 이사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이수연 씨를 즉각 파면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어야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표결을 붙여주십시오. 총괄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봉을 들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꽝.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를 머금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보안팀 요원들과 본사 법무팀장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회의실의 온도가 순식간에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회 후장님 어인일로. 최 이사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주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성큼성큼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수연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스크린과 최민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그 표결 아주 흥미롭군요. 계속하시죠. 태준의 낮은 목소리에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상석에 앉는 대신 회의 테이블 끝에 섰다. 그리고 법무팀장에게 눈짓했다. 법무팀장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최 이사가 띄워놓았던 조작된 자료가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첫 번째 영상은 연구실의 CCTV 화면이었다. 최 이사가 매수한 연구원이 야심한 시각에 몰래 시제품 원료에 무언가를 섞어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최 이사. 다음 화면에는 최민호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대한화학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온 기록이 선명했다. 뒤이어 대한화학 임원과 은밀하게 통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네가 넘겨준 자료 덕분에 우리 신제품 출시가 아주 순조로워. 진성 쪽 시연회만 잘 터뜨려주면 자네 몫은 두둑이 챙겨주지.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최민호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수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회장님을 홀려서 이 모든 걸 꾸민 거라고. 애 딸린 미혼모가 무슨 배경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겠어. 몸이라도 팔았겠지. 그 순간이었다. 태준의 눈빛이 살기마저 띌 정도로 차갑게 변했다. 최 이사의 저열한 마지막 발악은 그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 여자의 과거를 입에 담았나 최민호.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최 이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모두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것 같군요. 5년 전 저는 제 친족들에게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치명적인 약물이 주입된 채 골목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었죠. 회의실은 충격적인 비밀의 폭로에 술렁였다. 태준은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는 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날 밤 죽어가던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분입니다. 자신의 미래도 명예도 전부 희생했던 당시 의대생이었습니다. 태준이 손짓하자 스크린에 5년 전 모텔 CCTV에서 복원된 젊은 수연의 사진이 나타났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스크린 속의 자신의 모습과 눈앞의 강태준 회장의 얼굴, 그리고 조각나 있던 그날 밤의 기억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불덩이 같던 그의 몸,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자신을 붙잡던 강한 손. 그 남자가 이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입을 막았고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태준은 비틀거리는 수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CEO의 것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의 시선이 다시 이사들에게로 향했다가 수연에게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와 맹렬한 보호 본능, 그리고 벅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초에민호 이사가 그토록 경멸하며 말했던 애딸린 미혼모, 그 4명의 아이들, 그날 밤 이후 9달 뒤에 태어났습니다. 내 아이들입니다. 폭탄 선언.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이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그룹 총수에 숨겨진 가족사와 그들을 향한 추악한 음모가 얽힌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태준은 마침내 수연의 바로 앞에 섰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사랑을 고백하거나 과거를 해명할 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공적인 자리였다. 대신 그는 그들의 새로운 관계를 정의할 한마디를 건넸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이뤄낸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고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나와 함께 서주겠습니까?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충격과 안도,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강인함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최 이사의 비참한 모습과 계산적으로 눈알을 굴리는 다른 이사들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차올랐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마디 대답으로 그들의 동맹이 맺어졌다. 이것은 동화 같은 재회가 아니었다. 함께 싸워나가야 할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에 폭풍이 지나간 후 강태주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이수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집은 서울에서 가장 안전하고 외부의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요새 같은 곳이었다. 처음으로 한 공간에 모이게 된 6명. 어색함, 충격, 그리고 미묘한 유대감이 뒤섞인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아이들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규모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소처럼 자신들의 관심사를 찾아 흩어졌다. 한결이는 서재의 책들을 훑어보았고 둘이는 최첨단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흥미를 보였다. 세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내리는 테라스의 작은 식물원에서 희귀한 허브들을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다. 태주는 수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입을 열었다. 최민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뒤에는 대한화학이 있고 우리 진성그룹 내부에도 그에게 부역한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훔치려던 게 아닙니다. 진성을 뿌리부터 흔들어서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수연은 차가운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태준의 말을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 개인의 복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걸 당신과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태준은 수연을 바라보았다. 나에게는 돈과 권력 그리고 법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전략적인 두뇌가 필요합니다. 태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재에서 걸어 나오던 한결이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전쟁에서는 적의 전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한결이가 태블릿 PC를 들고 와 두 사람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진성그룹과 대한화학의 지배구조,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최민호는 그냥 버리는 카드예요. 진짜 몸통은 대한화학의 이성진 부회장,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의 재무담당 박상무입니다. 박상무가 최민호에게 자금을 대고 최민호가 실행에 옮겼으며 이성진 부회장이 기술을 빼돌려 이익을 취하는 구조죠. 태준과 수연은 6살 아이가 몇 분 만에 사태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맞다마자 어느새 다가온 둘이가 한결이의 태블릿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내가 방금 대한화학 내부 서버에 들어가 봤는데 이성진 부회장이 미친 듯이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요. 이미 늦었지만 내가 섀도우 드라이브에서 다 복구했지롱. 최민호랑 주고받은 비밀 메시지도 확보했어요. 이성진 부회장이 최민호한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는 정황이에요. 둘이야 함부로 해킹하면.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둘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개욕 마세요, 엄마. 제 디지털 발자국은 아무도 못 찾아요. 유령처럼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아, 그리고 이성진 부회장이 최민호한테 배신당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 가짜 메시지를 심어놓으면 어떨까요? 그럼 둘이 알아서 싸우다가 자멸할 텐데. 창가에 서 있던 세주가 조용히 돌아보며 말했다. 이성진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유형은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폭주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자기가 살기 위해 모든 걸 폭로하려 들 거예요. 평소 이성진 부회장과 사이가 안 좋았던 악명 높은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를 살짝 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아이들의 대화는 더 이상 아이들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노련한 전략가들이 모여 전쟁 회의를 하는 것 같았다. 그때 테라스에서 돌아온 내린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아이의 손에는 시제품 파편 샘플이 담긴 작은 지퍼백이 들려 있었다. 시제품을 망가뜨린 촉매제 분석해봤어요. 일반적인 공업용 화학물질이 아니에요. 아주 희귀한 동위원소 표식이 남아있어요. 이건 누군가 특별한 목적으로 소량만 합성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대한화학연구실에서 동일한 성분을 찾아낸다면 그들이 범인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죠. 내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5년 전에 아빠를 중독시켰던 약물도 비슷한 계열의 합성물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합성에 사용된 기술적 시그니처가 비슷할 것 같아요. 어쩌면 같은 사람이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내린의 마지막 말은 태준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듯한 충격을 주었다. 현재의 사보타주와 과거의 암살 시도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은 이제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이 걸린 거대한 싸움이 되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특별한 가족 작전 회의가 끝났다. 태준의 힘, 수연의 전략, 그리고 네 아이들의 천재적인 능력이 결합된 완벽한 방역 계획이 수립되었다. 작전은 빛의 속도로 실행되었다. 먼저 둘이가 익명의 제보자로서 검찰의 대한화학의 불법 비자금과 기술 탈취 정황에 대한 핵심 증거를 이메일로 보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태준은 자신의 법무팀을 통해 대한화학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하게 받아냈다. 태준의 보안팀 알파팀이 연구실을 급습했고 내린이 예측했던 대로 그곳에서 문제의 촉매제와 동일한 성분의 물질을 확보했다. 동시에 둘이는 최민호가 이성진을 배신하고 검찰의 모든 것을 자백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 메시지를 이성진의 비밀 채널에 흘렸다. 세주의 예측대로 메시지를 본 이성진 부회장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먼저 자수하여 형량을 줄이려는 생각에 검찰의 제발로 찾아가 최민호와의 공모, 사실은 물론 진성그룹 내부의 협력자들까지 전부 폭로해버렸다. 세주가 제보한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취재하여 대서특필했다. 진성그룹 사태 대한화학의 추악한 음모로 밝혀져 내부 배신자까지 연루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오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모든 도미노가 완벽하게 쓰러졌다. 이성진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폭로로 인해 박상무를 비롯한 진성그룹 내부의 부역자들도 모두 쇠고랑을 찼다. 모든 것을 잃은 최민호는 자신의 모든 범죄, 심지어 몇 년 전 과거 프로젝트를 고의로 실패시켰던 사실까지 모두 자백했다. 거대하게 얽혀있던 부패의 네트워크는 단 48시간 만에 뿌리째 뽑혀나가며 완벽하게 붕괴했다. 모든 것이 끝난 밤 6명의 가족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다. TV에서는 진성그룹의 주가가 극적으로 반등하고 대한화학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위기는 완벽하게 수습되었다. 태준은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수연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자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네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두 사람의 손이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맞잡혔다.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몇 주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성대한 게이트는 법의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최민호와 이성진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진성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강태준 회장의 숨겨진 가족사와 그들이 힘을 합쳐 부패를 청산한 과정이 알려지자 대중의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피닉스 폴리머라는 이름이 붙은 신소재는 세상을 바꿀 혁신으로 주목받았고 진성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이수연은 이제 진성그룹의 영웅이자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낯선 유명세가 어색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아이들과의 평온한 삶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은 수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거리감이 존재했다. 이수연 씨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결제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진성 미래전략연구소 초대 소장 이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기존의 연구개발팀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입니다.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과 상관없이 당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더 이상 낡은 시스템 안에 가둬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그녀를 아이들의 엄마나 자신의 여자가 아니라 한 명의 뛰어난 연구자로서 인정하고 있었다. 수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은 쉬웠다. 하지만 가족이 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려웠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태주는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몰랐다. 5년간 홀로 아이들을 지켜온 수연은 어떻게 그의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의 어색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난생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최고급 주방에서 최고급 재료로 요리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스테이크는 숯덩이가 되었고 파스타는 퉁퉁 불어터졌다. 아빠 소고기의 마이야르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건 그냥 탄소 덩어리예요. 한결이가 분석적으로 말했다. 주방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어요. 제가 최적의 요리 동선을 다시 짜드릴게요. 둘이가 태블릿으로 도면을 그렸다. 아빠 표정이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세주가 그의 마음을 읽었다.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발암물질이 생성됐을 거예요. 내린이 진지하게 경고했다. 망연자실한 태준 앞에서 수연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전염되어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태준에게로 번졌다. 그들은 결국 다 같이 바닥에 주저앉아 피자를 시켜 먹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먹는 피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평범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다. 태주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한결이와 밤새도록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토론했고 둘이에게는 세상 최고의 부품들을 구해다 주며 함께 서버를 조립했다. 세주와는 조용히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며 작품에 담긴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내린을 위해서는 펜트하우스 테라스 전체를 스마트 온실로 개조해 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서서히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수연과의 시간. 어느 늦은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다. 오랫동안 두 사람을 맴돌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미안합니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과 아이들을 더 빨리 찾아내지 못해서 지난 5년간 당신이 홀로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힘들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제 세상의 전부였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저는 사람을 살린 거였으니까 제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5년 전의 밤이라는 부채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수연 씨. 당신의 강인함과 지혜를,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라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개의 외로웠던 영혼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내린이 제기했던 과거의 독극물에 대한 의문은 잊히지 않았다. 태준의 조사팀은 내린이 발견한 화학적 시그니처를 단서로 끈질기게 추적했고 마침내 5년 전의 독극물과 이번의 사보타주 촉매제를 모두 만들어낸 늙은 화학자를 찾아냈다. 그의 자백으로 5년 전 암살 시도의 진짜 배후가 밝혀졌다. 그는 태준의 친척들과 결탁했던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과거의 위협이 그렇게 뿌리 뽑혔다. 아이들의 천재성이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둠까지 완벽하게 청산한 것이었다. 몇 달 후 눈부시게 화창한 주말 오후,
6명의 가족은 한강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다. 태주는 얼음 심장이라 불리던 냉정한 CEO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아이들과 뒤엉켜 잔디밭을 뒹굴고 있었다. 수연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한결이가 아빠에게 체스 도전장을 내밀었고 둘이는 드론을 띄워 멋진 가족 사진을 찍었다. 세주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스케치북에 담았고 내리는 풀밭에 앉아 클로버들 사이에서 희귀한 약초를 찾아냈다. 그들은 평범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었다. 비록 그들의 시작은 폭풍 우치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힘을 합쳐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수연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는 태준과 아이들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켜줄 강한 남자와 그녀가 지켜나가야 할 4명의 천사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가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진심으로.